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환 거래 실무라고 되어 있는 회화 전문 여기 일종의 2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2과목은 1과목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1과목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좀 다른 내용들도 있고 같은 내용들도 있는데 뒤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30% 이상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가서 환거래 계약이 나옵니다. 이 코레스폰던트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송금을 보내는 거는 우리가 금융연합회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게 되죠. 근데 문제가 이제 해외은행으로 이제 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출대금을 보냈다, 수입대금을 보냈다. 그럼 이 은행이 그걸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상대방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챙기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은행 간에는 계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환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 은행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개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보통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 은행이 좀 거래도 많고 괜찮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이 송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중개은행을 끼면 이 수수료를 2배로 내야 돼요. 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중개은행을 이제 코레스뱅크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수수료가 싸니까 고객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보다 또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송금을 보내면 시차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송금 보내는 자체도 수수료가 나오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로 거래량이 많으면 서로 간에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얘도 계좌를 만들고 얘도 계좌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우리나라 수출을 했어요. 그럼 돈을 이쪽에서 넣어야겠죠? 그렇겠죠? 그럼 그 돈을 낸 거는 이쪽 계정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입을 했다. 그럼 우리나라 돈을 여기다 넣어놓겠죠? 진짜 송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 계정에서 이렇게 돈을 빼가는 방식으로 하면 좀 더 간단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얘가 줄 돈과 받을 돈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알아서 정리하면 간단하겠죠?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훨씬 더 시차도 존재하지 않고 송금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도 적겠죠. 그리고 우리가 환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환거래 계약을 맺었는데 이런 걸 환거래 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환거래 은행 중에서도 예치환 거래 은행과 이 무예치환 거래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1번 진짜로 환거래 계약을 맺고서 송금을 보내는 방식이 무예치환 거래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계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상대방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서 빼가는 방식, 요 2번이 요 예치환 거래 은행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하죠. 우리가 수입 대금을 한 50억 보내놨는데 이 은행에서 슈킹을 해요. 그러니까 빼돌려 버리는 거죠. 그럼 안 된다. 이건 더 큰 문제죠.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 걸 그냥 쑥 가져가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건 더 큰 문제라서 쉽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이 거래하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불법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나 이런 은행들은 이 자금 세탁이 되는 돈들, 그러니까 뭐 마약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이 공중 협박 자금이라고 하죠. 그런 자금들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막 뻥뻥 뚫려 있으면 이 포탈이 열린 거거든요. 그럼 막 거래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규정들을 좀 정해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절차예요. 자, 첫 번째 이 페이지로 내려오면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일단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환거래 계약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중개은행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보내려면 일단 서명감이 있어야 돼요. 송금 보내는 게 중간에 해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스위프트 방식으로 보내죠. 그래서 서명감, 전신 암호문, 거래 조건, 수수료가 있다. 자, 그걸 환거래 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면 예치환 거래 은행과 무예치환 거래 은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계좌 개설이 없으면 1번, 있으면 2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당방 계정이라고 노스트로 어카운트하고 고스트로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건 뒤에 한 번에 설명을 할게요. 자,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단 둘이 계약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첫 번째 단계. 자, 환거래 은행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일단 얘가 뭐가 중요해? 신용등급이 최고여야 돼요. 신용등급이 안 좋으면 끝. 그런 거고, 적정하냐? 그래서 노가 되면 노 그럼 끝이죠. 이거 돈 보내는데 보낸지 어딘지 모르고 빼돌려. 그럼 안 되니까. 자, 적정합니다. 적정하면 FATF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아까 말했던 야, 튼튼하긴 해. 근데 얘가 자꾸 나쁜 짓을 해. 이러면 안 되겠죠. 막 나쁜 돈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이 은행이 가입되어 있는 예고예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면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금 세탁, Money Laundering,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게 있느냐 라는 겁니다. 적정하냐? 그러면은 체결이 됩니다. 여기 가입되어 있으면 체결이 돼. 근데 모든 나라가 체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체결되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거기 옆에 OFACSD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Specially Designed Nationals라고 하는데 가입되어 있냐? 그래서 대상 여부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 그러면 다시 또 AML 질의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하고 부채를 갖다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냐? 그러면 체결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죠. 어쨌든 이 순서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결되면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신용등급이 좋아야 돼. 뭐 가입되고 날리고 일단 그네 못 믿겠어. 끝. 근데 좋아. 가입 안 돼 있어. 얘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설명드린 거고요. 자, 5페이지로 가면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신용등급이 좋아. 그래서 끝이 아니라 자금 세탁을 방지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이렇게 포탈이 열려 있다면 이 계정이 얘가 보내거나 얘가 보내는 걸 사실상 진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빼가고 여기서 빼가는 거예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그럼 이 은행을 다른 은행들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은행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과테말라의 지방은행이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예치원은행이 됐대. 그 순간 모든 다른 과테말라에 있는 이런 은행들이 얘랑 거래하는 거예요. 얘한테 가서 입금하면 얘가 한국으로 보내줘. 그럼 여기 수수료가 없대. 그럼 얘네 자금들은 사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게 5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환거래 요청은행의 고객 정보와 거래 목적 등의 확인이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제도의 수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중복 계좌를 이용해서 제3의 금융회사가 익명으로 거래한다. 대리 지불 계좌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활용한다. 같은 얘기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3번하고 4번이.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중복 계좌. 환거래 요청은행이 환거래 은행이 개설한 환거래 계좌의 이용 권한을 제3의 금융회사에게 빌려줘. 그래가지고 거기다 수수료 받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B라는 은행이 한국으로 보내면 한 10만 원이 나온다. 근데 얘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거의 안 들어요. 그럼 얘한테 한 2만 원 주고서 야, 네 거 이용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환거래 계좌를 보유한 환거래 요청은행이 종속계좌 소유자로 불리는 자신의 고객에게 직접 접속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야, 우리 거 그냥 이용해. 돈 줄게. 돈 얼마 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통지 절차를 잘 확인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 환거래 체결 이전에 뭐 구조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세탁 방지 제도에 잘 돼 있느냐 뭐 이런 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FATF 회원국이 은행이거나 지역은행, 무역은행의 간소화된 절차를 밟게 되고,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송금을 보낼 때 뭔가 전산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막 보낼 수 없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싫으니까 이 송금 보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막 뭐 개발도상국 같은데 지방은행 같은 거 한 번 보내면 막 10일씩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바로바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영세한 국가들이 이 암호화폐를 이런 통화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절차가 필요한데, 그럼 전 세계 망이 뭐냐? 이게 스위프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망을 이용합니다. 여기가 이제 브리쉘에 있는 거죠, 브리쉘.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스위프트 키 교환만으로 무예치환 거래 은행의 경우 환거래 요청 은행의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간소화된 고객 확인을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예치환 거래 은행은 진짜 돈 보내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이게 아니면 거쳐서 가는 거고요. 이 예치환 거래 은행은 뒤에 나옵니다. 그 계정을 만들어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실시하고 테스트 키, 스위프트 키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치환 거래 은행이 나오죠. 예치환 거래 은행은 2번 케이스입니다. 2번 케이스. 첫 번째, 환거래 계약 요청 은행의 위험 수준을 검토해서 FATF 회원국이어야 되고요. 자, 그게 아니야. 그 밑에 AML, KYC 질의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는데 그거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외환자금 관리를 말고 쭉 넘어가시면 어디 나오냐? 쭉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게 30페이지로 가시면 외국환 대사라고 있는데요. 그 파트에서 자세하게 요 예치환 거래 은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방계정, 당방계정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노스트로 어카운트, 보스트로 어카운트가 어떻게 예치환 거래 은행에서 거래가 되는지는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30페이지 연결이라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9페이지로 가면 외환 자금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은행에서는 중요한 게 이 당방 계정과 선방 계정 간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봅시다. 외환 자금 관리란 외국환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예치환 거래 은행의 당방 계정의 입출금 규모를 파악해서 적정하게 잔액과 그 다음에 무수익성 외환 자산의 보유를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은행이 외국환을 잘 관리해야 돼 라는 얘기죠. 왜냐면 원화야 한국은행에 빌리면 된단 말이죠. 근데 외국환은 남의 나라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 특히 유동성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왜냐? 상대방이 돈 달라고 했는데 외국환이 없다.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근데 유동성을 잘 보존하면 문제가 있어요. 수익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일반 통장에만 쫙 쟁여놓으면 돈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다른 은행이 정기예금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잘 안 맞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정성을 해야 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다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잘 해라라는 겁니다. 자, 10페이지로 가게 되면 외화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건 조달을 하고 자, 운용을 하는데 어찌됐든 운용 자금의 수익률이 좋아야 수익성이 좋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조달은 5년짜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달을 막 3개월짜리 단위로 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빌린 건 3개월인데 운영을 1년짜리로 하면 이걸 돈을 못 줄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안 맞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 측면에서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파악해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단기 자금 조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출한 어음 매입 자금, 외환수표 매입 자금들을 쓰는데 거기 보면 콜 머니가 나옵니다. 자, 콜 머니라는 게 있고 콜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나옵니다. 뒤에 외환회계에서 나오는데 얘는 콜론이 부채 같잖아요. 콜론. 그러니까 콜론 대출 같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콜론이 자산이에요. 은행에서 빌려준 겁니다. 콜머니가 부채인데 단기 자금 조달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콜론과 콜머니가 있다. 90일 이내나 오버나잇, 투말로우 넥스트, 스파넷 넥스트는 3권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 되고요. 하루짜리 수합 거래예요. 하루짜리 자금 빌리는 거다 라는 거고. 자, 중장기 자금 조달. 그래서 중장기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빌리는데 그 밑에 보면 그 유로채하고 외국채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로채는 그러니까 외국채는 발행국가 법률 규제하에 돈 국가로 통화한다. 발행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가 미국 가서 달러로 발행하면 외국채. 미국에 가서 원화나 유로화처럼 다른 통화로 발행하면 유로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돈 빌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 외화자금을 차입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운용이 나옵니다. 운용.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거나 뭐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첫 번째 운용은 외국 통화가 있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근데 이런 건 수익성이 굉장히 낮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영업점에서 외국 통화를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면 뭐냐? 수익에 안 좋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관 비용도 많이 들고 현수 비용이 많이 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화 예치금. 거기 보면 해외 외화 예치금. 해외에다 예치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타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익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라든가 부족한 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구비를 유지해야 됩니다. 돈 빌려주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1년, 5년, 뭐 시설자금은 10년짜리다. 자, 은행 간 외화 대출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매입 외환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14페이지로 가면 이 외화 유동성 관리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성, 안정성,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동성이 중요하니까 유동성을 관리합니다. 그럼 은행은 돈을 버는 조직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최대한 수익성을 쭉 당겨서 거의 빡빡하게 운영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 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1년으로 빌리면 1년짜리로 딱 운영을 하거나 좀 더 길게 운영하고 싶죠. 그래야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페이지 보면 유동성 리스크라는 게 있다. 자, 유동성 관리 대상 뭐 답니다. 본점, 지점, 해외 지점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그 유동성 관리 기간을 일단 7일 이하, 일단 8일부터 한 달, 한 달부터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한 거죠? 세분화 시켰어요. 자, 밑에 보면 난내 계정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수학거래 중 뭐 미통화, 선도, 계약분,
통화선도 계약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외화자산은 기본적으로 현물하고 선물을 모두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물은 T 거래일, T 플러스 1, T 플러스 2 거래일까지가 현물 거래라고 하고요. T 플러스 2를 초과하는 건 모두 선물 환 거래라고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통화선도 계약분이 뭐냐? 다 통화선도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난내 계정의 자산 부채는 요거고요. 현물이고요. 선물도 관리한다. 그러니까 얘를 자산하고 부채를 이렇게 관리해요. 그럼 자산이 많다. 그럼 현물, 선물에 자산이 많은 거예요. 또는 부채가 많다. 이거를 오버바우트 또는 오버솔드라고 하는데 그게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면 리스크를 측정해요. 왜냐? 제대로 못하면 담당자 불러서 조인트 까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릅니다. 첫 번째, 가번 중요합니다. 외화 유동성 비율. 3개월 이하 외화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3개월 만기인데 부채분의 자산이에요. 근데 얘가 몇 퍼센트 이상이야? 85% 이상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100이면 야 자산은 85 정도는 갖고 가야지. 야 자산을 너무 조금 가져가면 왜 그러냐? 부채는 짧은데 이 내가 운영하는 걸 막 3년 5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러면 이거 못 갚잖아요. 그럼 부도잖아요. 그러니까 85%를 감독기관에서 야 니네 이거 잘 챙겨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기 불일치예요. 자, 보면은 총 외화자산에서 그 공식을 잘 보세요. 자산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근데 얘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그럼 갚을 돈이 많잖아요. 그럼 안 된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0이면 얘가 110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야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너 자산 이거 다 처분해도 부채 못 갚잖아. 그러니까 만기 불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존 만기 한 1개월 동그라미 치시고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얘는 넘어야 되죠. 자산이 많아야 되니까 넘어야 되고 얘는 10%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하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외화 자금 조달 비율입니다. 외화 대출 잔액하고 조달 잔액이 있으면 1년 이상의 외화 대출 잔액하고 조달 잔액이죠. 그러니까 조달 잔액을 대출 잔액으로 나누어요. 그게 10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가면 안전자산 보유가 있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동성도 관리하는데 야, 너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거 하면 돼? 그래, 뭐 이렇게 만기가 짧다고 치는데 돈 땡겨가지고 다 파생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해라. 그래서 만기 1년 이내 도래 차입금은 곱하기 12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최저차 환율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없고 그냥 외화 자산의 2% 이상. 그래서 2% 이상은 안전자산으로 보유해라 그런 뜻입니다. 공식은 모르셔도 돼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갭이 있는데 유동성 갭은 그 밑에 있는 식을 보면 알아요. 자산과 부채의 차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일주일이 300에서 200이에요. 그러니까 갭이 100입니다. 100,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서 1개월이 500하고 400이죠. 그러니까 100이에요. 이 갭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갭 비율이 거의 뭐 33%죠. 그러니까 300분의 100 요겁니다. 자산분의 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갭 비율은 100을 300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얘는 100을 500으로 나눴으니까 20%가 되겠죠.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갭이 커지면 너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밑에 정태적
유동성 갭을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동태적 갭이 나옵니다. 동태적 갭은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이게 이제 갭을 계산한 거고 거기다가 그 동태적 갭은 고객 행동 시나리오를 반영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태적 유동성 갭을 산천하는 방식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갭을 작성하고 동태적은 시나리오를 좀 넣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뭐 외환위기가 오면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뭐 이런 거겠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동성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을 정하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정상적인 시장, 그래서 고잉 컨선, 그다음에 당해 금융회사의 위기. 근데 전체적인 걸 많이 보죠. 그래서 제너럴 마켓 크라이시스의 위기가 되면 갭이 커지니까 이 자산 비중을 좀 높여놔야겠죠.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컨텐전시 플랜이라는 거 만든다. 그래서 위기상황 계획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지금 막 미국에서 요즘 금리 막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 뭐 금리 올린다고 하고 뭐 점도표 찍어가지고 막 금리 올려. 그랬더니 막 환율이 한 1120원대에서 1130원대로 막 뛰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 1500까지는 아니겠지만 막 1300원까지 올라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은행은 어떤 위기가 닥치지? 뭐 이런 거. 근데 또 은행마다 또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은행은 뭐 외화 대출이 많은 은행이 있고 어떤 은행은 외화 자산이 많은 은행이 있으면 환율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계획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계가 있는데 그런 거죠. 당행 금융회사의 신용등이 하락하면 어떡하냐? 외화자금의 조달 요건이 약화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게 되고요. 자, 비상 조달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럼 만약에 진짜 위기가 생겼어. 그럼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85%니까 이게 100이면 이게 85야. 근데 얘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했든지 뭐 다른 나라하고 수합을 하든가 아니면 뭐 빌려주기로 하기로 약속한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잘 짜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외신 관리부터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